노유진의 정치카페 시즌2.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악평론가 강은입니다. 오늘 또 역시 두 분 진행자분 나와 계십니다. 언론학 박사 양문석 선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변치 않고 출연해줬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해가지고 제가 시비를 한번 걸었는데 바로 뺐네요. 네, 그리고 정의당 전 대변인인 강상구입니다. 강상구 선생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황교안 총리가 성주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대치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주민 설명에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지를 정한 정부로 인해 계속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성주 사드배치 저지투쟁위원회 이재복 공동위원장은 15일 폭력 사태에는 외부인이 개입했다. 시위꾼이 붙어서 순수한 농민의 군중 심리를 이용했다. 이런 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투쟁인 내부에서는요. 외부 세력 개입은 처음 듣는 소리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재복 공동위원장이 지난 15일 폭력 사태에 외부인이 개입했다라고 했던 것들은 와전이라고 오늘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순순하게 국민들의 분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해서 조선일보가 왜곡 보도하고 조선일보가 그 왜곡된 내용을 가지고 기사도 쓰고 사설도 썼던 대표적인 아주 작태를 보여줬네요. 습성을 그대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다. 항상 그렇듯이 밀양 송전탑 사건, 그다음에 제주 강정마을 사건, 그다음에 평택 미군 기지 이전 확장 반대 투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외부 시위꾼 개입, 외부 세력 개입으로 매도하고 순진한 주민, 그 다음에 좌파에 의식화된 그 폭동, 폭력 시위 이렇게 짜같은 프레임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조선일보 사설 예상대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조선일보나 그 보수 언론들이 그런 프레임을 짜면서 순수한 주민, 그 다음에 그 외부 전문 시위꾼, 그 다음에 자경, 좌파, 그 다음에 북한의 성명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실천하는 남한의 이 반미 분자들, 그 다음에 국내 혼란, 이 프레임을 그대로 짜고 가는 현상에서 크게 픽사리가 하나 났죠, 이제. 픽사리라고 하신 거죠, 방금. 네, 그래서 지금 이재복 그 공동위원장이 대구 지역에서 발행하는 영남일보에서 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분, 공동위원장 한 분이 오늘 오전에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에서도 이재복 위원장의 발언을 언론이 왜곡했다고 강하게 성토하는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네, 그 와중에 막말 논란의 홍준표 경남도지사, 또 이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문 좌파 시위꾼들이 성주로 몰려들 것이다. 몇 번이나 좌파들에게 당해봤으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 좀 정신 차리게 좀 해줄 수 있는 사람 없나 정말. 정신 차리기 힘드신 분 같아요. 때려주고 싶고. 네. 여기저기 색깔론을 드세우는 분들이 있지만 사드 배치 실효성도 문제인데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강행하는 모습에 국민적 저항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함께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유진의 시사 돋보기. 네, 소설가 밀란 쿤데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에 맞서는 인간의 투쟁은 망각에 맞서는 기억의 투쟁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해 드러나는 점도 많지만 또한 이 이슈에 가려 숨겨지거나 잊혀지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결코 망각하지 않아야 될 사안들, 그리고 사드 사태로 얼기설기 엮여있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 오늘 얘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 대통령과 현 정부의 불통 문제는 정말 심각하죠. 이 사드 배치도 전혀 어떤 여론의 어떤 수렴의 어떤 그 공개적 과정을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졸속적이고 폭력적으로 지금 추진했다는 말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그 불통 정치에 아주
그 민낯을 전적으로 다 드러내는 게 이번 사드 배치인데요. 정치적인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 이 현 정부의 또 이 사드 배치에서 드러난 이 현 정부의 이 참 불통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 대변인은? 아니 일단 졸속이 뭐가 졸속이냐 이걸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이게 약간 습관이에요. 네. 졸속 습관. 아닌 게 없어. 습관을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습. 아 그렇죠. 상습적. 나쁜 걸 습관적으로 하면 상습적으로 한다 이렇게 그렇구나. 보통 얘기하죠. 근데 졸속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지난번에 국정교과서도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 다 지난 얘기여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임기 초반에 돌봄 교실 늘린다고 해가지고 네. 아니, 제가 우리 애가 11살 학교 다녀서 잘 알아요. 근데 수업 끝나고 돌봄 교실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확대한다고 해가지고 좋아했는데 막상 때가 돼서 보니까 뭐 교실을 어느 정도로 늘려야 될지 돌봄 교실 선생님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확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초반에 굉장히 난리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1회 유시민 장관 왔었을 때 맞춤형 보육원 초등학교 이전 이야기고. 그렇죠. 네. 지금 돌봄 교실은 초등학교 얘기고. 네, 초등학교 그렇죠. 이야기. 근데 이런 게 이제 다 졸속이었는데 사드는 거의 뭐 졸속의 결정판이에요. 뭐 제가 좀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7월 8일 날 사드 배치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웃긴 게 그 사드 배치를 하기 위해서 3월 4일 날 미국하고 한국하고 공동 실무단을 출범시킵니다. 그러니까 실무단이니까 이거 사드를 어디다 배치할지 배치하는데 신경 써야 될 거는 뭔지 이런 거를 실무적으로 다 검토하는 그 기구죠. 네. 그리고 4개월 만에 7월 8일 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4달 딱 걸린 건데 제가 뭐 4달 동안에 뭘 했겠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7월 8일 날 그 사드 배치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실무단에서 검토 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아 그러니까 실무단에서 실무적으로 다 검토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양국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 국방장관한테 줘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봤더니 성주가 제일 낫더라. 이렇게 해서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배치하지 뭐 이런 절차를 밟은 게 아니에요. 검토 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아마 아직까지도 안 나왔을걸요? 검토 보고서는 안 나왔는데 보고서가 없는데 결정된 거예요. 정부 용역 받으면요. 네. 한참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발표하는 거죠. 정책을 발표하는 네.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프로 불참너 모르는데 어떻게 가? 그 사람 있죠. 모르세요? 텔레비전 안 보시는구나. 텔레비전 안 봐요. 청취자들은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네. 조세호 씨라고 있어요. 네. 근데 모르는데 결정을 한 거예요. 뭐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뭘 검토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된다 결정한 거죠.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요 사장이 그러면 저 주주한들한테 박살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건 습관이 아니네요. 질병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고질병이네. 네. 아 그러네요. 상습. 담배도 뭐 습관적으로 피우면 병 걸리고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질병의 가다가 담배 시비. 질병의 수준까지 된 건데요. 뭐 금년 대사 됐어요. 저 요즘 그렇습니다. 근데 졸속으로 결정한 게 뭐냐 몇 가지 뭐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은 전부 졸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수도권 방어 못한다. 그 얘기가 나오니까 야 그러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그쪽으로 저 증강하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졸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사전에 없었던 거죠. 근데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대답을 이제서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전자파, 소음, 뭐 통신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환경 영향평가가 없어요. 근데 이거 환경 영향평가 없다고 하니까 그 오늘인가요? 지금 이제 저희 녹음하고 있을 때 아마 그 진행될 건데 그 사드 기지가 괌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괌 기지를 공개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한때는 성주 주민들하고도 같이 가서 보겠다. 여기가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자파가 유해한지 어쩐지를 괌 기지 가서 볼 일이 아니고요. 괌 기지 가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딴 겁니다. 뭐냐면 거기는 2009년, 2012년, 2015년 3번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2번 하고 기지를 일단 임시로 주둔을 시켰는데 이게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왜냐? 안전성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이 안 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최종 결론이 안 난 데 가가지고 안전한지 어쩐지를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괌 기지에서 배워야 될 거는 전자파가 유해한지 어쩐지 이런 게 아니라 사전에 충실히 환경 영향 평가를 이런 데서는 하고도 아직 결정을 안 했다. 그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졸속이죠. 그 다음에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건 뭐 당연히 졸속입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10몇 번씩 하거든요. 예, 이걸 유권자나 어떤 한 명의 존엄한 어떤 인간의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뭐 그게 안 본 지는 오래됐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더라.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 반발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결정이 최근 며칠 사이에 진행된 상황 보면은 한민국 국방장관 있잖아요. 이 사람 모른 채로 이게 이제 결정된 게 거의 확실해요. 그렇게 지금 확실한데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일까요? 그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예전에 그럼 국방장관은 뭐예요? 땜빵 부잖아요. 장관이라니까요. 땜빵하고 있는 거고 아니 그렇게 할 만큼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왕따시키고 진행해야 청와대가 그냥 주도하고 있는 거죠. 주도하고 할 있는 만큼 거고. 이 사안이 굉장히 긴급한 사안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긴급한 거예요. 청와대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보기에는 긴급한 거고. 왜? 그게 이제 미국의 요구들이 쭉 있었던 것이죠. 일단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정옥식 대표 왔을 때도 대화 중에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올해 미국 대선이 있고 내년에 한국 대선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각각의 지금 정부 주도 세력들이 취해야 될 이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중국해 판결 그 즈음에 사드 배치도 결정을 하는 게 우리 방송 이후에 언론에 좀 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외교력을 분산시키는데 적절했다. 가장 적절한 타임이다. 뭐 이런 것들이 한나라의 있었던 거고요. 국방장관을 바보로 만들면서까지. 네, 아니 그래서 한민국 국방장관은요. 국방부 기자실에서 별명이 있어요. 제1차관이다. 장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명이. 그럼 장관 누구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장관이다. 요 정도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졸속이 뭐가 있냐? 돈은 누가 내는지 뭐 한국 정부는 자기들이 안 낸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불명확해요. 사드 배치는 배치인데 나중에 운영하는데 1년에 뭐 2조 원, 3조 원, 4조 원 이렇게 든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돈을 누가 낼지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91년부터 몇 년에 한 번씩 협상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미군이 주둔하는데 돈 얼마씩 낼까 이런 거 결정하는 협상인데 그거 국회 동의 받거든요. 근데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건 2014년부터 시작된 건데 내후년까지예요. 2018년까지. 2019년부터는 다시 협정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적용해야 되는데 이때 미국이 사드 운영비 니들이 내라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근데 뭐 고급 음식점 가면서 누가 돈 낼지 결정을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힘없는 애가 덤태기 쓸 수도 있죠. 이런 게 전부 졸속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졸속으로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거는 너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동안의 습관의 이 집대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또 그보다 더 문제는 아마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드 배치를 두고 갈등을 빚는 걸 보고 박 대통령은 말했죠. 정쟁이 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뭐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권이나 뭐 또 해당 지역 여론을 정쟁으로 이렇게 몰아붙여서 이른바 정말 분리 후 통치, 두 국민 전략이 또 노골적으로 이렇게 또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체 국민하고 해당 지역의 이제 성주 국민들을 분리시키고, 그렇죠. 그 나머지 국민들은 일단 한번 가만히 있지. 이건 이제 우리 세월호 때부터 그냥 많이 봤던 거 아닙니까? 무슨 당사자 다른 데들을 왜 나서 뭐 이런 거. 정쟁이 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쓸데없는 논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쓸데없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쓸데없는 논란인지 한번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교과미 사키, 지금 엑스밴드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는 일본, 그 다음에 괌은 마을을 후방에 두거나 바로 바다를 향해서 레이더가 작동이 되잖아요. 근데 성주는 2.5km 앞에 성주읍을 두고 학교, 어린이집, 뭐 초등학교, 그다음에 경찰서 한 5만 명을 대상으로 2.5km 전방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주냐라고 하는 게 논란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쓸데없는 논쟁입니까, 아닙니까? 충분히 의미 있는 논쟁이죠. 그죠? 두 번째, 평택 오산기지 방어용이다. 주한미군 주둔지인 평택 오산기지 방어용이다. 라고 하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일관된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쓸데없는 논쟁입니까,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한중 관계 약화, 한러시아 관계 약화, 그 다음에 여의도의 이 지리멸렬, 국론 분열, 그 다음에 성주 국민들의 분노를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감수를 하고 주한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사건들을 발생시키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걸 따지는 게 쓸데없는 논쟁인지 아닌지 이걸 또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 운용 계획이 주한미군의 의지인지 한국의 의지인지.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다가 그 레이더와 관련된 그 전자파 이런 것들 다 올려줍니다. 그래서 다 이상무.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일본 주민들이 아유, 저 데이터를 어떻게 믿어? 그냥 나라가 하니까 우리가 힘이 있나? 이런 체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과연 주한미군에게 한국은 요구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운영 계획에 있어서 일절 주한미군에게 관여할 수 없는 게 현재 한미 그 군사조약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쓸데없는 논쟁이냐 아닌지 봐야 되고 전자파 유해성 문제요. 전자파를 쐬고 있을래 아니면 쐬지 않을래? 라고 하면 100에 100? 나 전자파 쐬기 싫어. 그죠? 그러면 가까이서 쐬지 않을래 하면 무조건이고 야, 좀 떨어져 있는 데서 쐬지 않을래, 셀래. 그것도 싫어가 100에 100일 겁니다. 한민구 장관만 빼고. 자기는 뭐 그 앞에 가서. 뭐 핸드폰 그분은 이제 검증하셔야 되니까. 네, 핸드폰 정도보다 못하다 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365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록히드 마틴이 설명해줬던 브로셔의 입장을 과연 한국이 한 번이라도 검증했냐. 즉 현재 한국의 사드 배치론자들은 다 록히드 마틴이라는 사드를 만든 군수업체의 영업사원들이다. 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이게 쓸데없는 논쟁이냐. 라는 것들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보복 없다. 군사보복 없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정부의 입장이 그 보복의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니까 없다 있다 있으되 고강도 전면전이다 아니다 저강도 그 국지전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되새겨보고 토론하고 논란하고 하는 게 쓸모없는 논란 논쟁이냐. 이 측면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 말씀하신 게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리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우려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상 보면요. 영상 보신 분들 별로 안 계실 건데 싸이라고 그랬어요. 사드를. 여기에 배치되는 싸이 그러다 사드레이드 이렇게 하셨는데요. 뭐 성주에 싸이가 배치되면 좋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국론 분열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잖아요.
근데 이것도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이것도 상습. 소통할 생각은 없어. 대통령이 자기 말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론 분열을 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늘 있어왔던 얘기입니다. 뭐 일만 있으면 그 국론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제가 뭐 이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인터넷 쭉 찾아봤어요. 국론 분열 이랬더니 정말로 몇 달에 한 번씩 그분 말씀을 하셨어요. 국론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연평도 포격 사건 3주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이러면서 사이버상의 국론 분열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었고 이완구 총리 사퇴할 때도 일단 국론 분열 얘기했었고 국정교과서 때도 국론 분열 일으키지 말고 올바른 역사교육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임을 위한 행진곡 때도 국론 분열 얘기했어요. 항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국론 분열을 얘기하는 그 시점 있잖아요. 이제 뭐 뭔가 문제를 던진 다음에 비판이 들어오면 국론 분열 얘기를 항상 하는데 이게 일종의 지침처럼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공안기관이 그때부터 움직이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조사하고 수사하고 검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성주도 똑같잖아요. 아니 뭐 그 계란 던지고 물병 던졌다고 아니 미사일이 날아가는 게 문제지 뭐 계란 날아가는 게 뭐 큰 문제라고 그 관련자들을 지금 찾아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외부 인사들이 개입했다 이런 이전에 식으로. 어떤 처벌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정원식 총리 사건을 또 그러니까요. 상기시켜서 실형을 살릴 수 있다라는 엄포를 놓고 있죠.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날 그 총리가 저 그 현장 벗어나면서 그 주민 차 치고 뺑소니 했잖아요. 뺑소니가 형량이 제일 크죠. 중범죄죠.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 말하자면 공안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일종의 지침 같은 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들 문화체육관광부가 왜 30개 공공기관에 이메일 보냈어요. 사드 홍보하라고. 그래갖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실제로 자기 페이스북에다 사드 국방부에서 만든 카드 뉴스를 올렸어요. 아니, 농수산식품공사가 무슨 관계가 있어 사드하고. 성주 참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아무튼 그랬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한테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런 데다가도 보냈어요. 그런 식으로 공공기관은 홍보에 이제 열을 올리기 시작하고요. 다시 우리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가 옛날 박정희 정권시대에 문화공보부 그때 공보부였죠. 공보처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그 말하자면 공안기관 공공기관한테는 일종의 지침을 내리는 거고요. 국민들한테는 딴소리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그 메시지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통하지 않겠다는 건데 사실은 소통 없이 국론 통일을 하겠다는 건 그 독재잖아요. 지금 딱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아까 왜 그 강원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두국민 전략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늘 하던 방식이에요. 박근혜 정부가. 그러니까 두국민 전략이 원래 국민 전체를 챙겨가지고 지지를 받는 방식이 아니고 복지국가 같은 데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국민을 쪼개가지고 한쪽만 잘 챙겨주고 한쪽은 뭐예요 안 챙겨주거나 누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가 챙겨주는 그 사람들한테만 지지를 확고히 받는 이런 방식인데 악마가 있어야 천사가 있고 천사가 있어야 근데 그동안에 했던 정책들도 다 비슷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왜 그 임금 피크제 해야 청년 일자리 늘어난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젊은 노동자들하고 중장년 노동자들을 갈라놓은 거죠. 그 다음에 신공항은요. 대구, 경북, 경남하고 부산하고 갈라놓은 거였잖아요.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하고 직장맘하고 갈라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갈라놓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뭐 기본은 항상 좌우를 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일은 그냥 성주만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놓죠. 그리고 이제 갈라놓고 나서 그 세력이 작으면 고립시켜서 우리 왜 고립 선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이번에도 똑같다. 제가 보기에 정부가 아쉬운 건 딱 하나예요. 어버이 연합이 없다는 거. 근데 어버이 연합이 데모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이요. 똑같죠. 거기에가 경남 밀양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보수적인 동네죠. 대구 쪽에 붙어 있는 밀양입니다. 성주
경북 성주입니다. 대구하고도 그 가깝게 있고요. 소위 말해서 밀양과 성주, 경남 밀양 송전탑 문제나 이번 성주 사드 포대 그 배치 문제나 이들을 폭도로 지금 몰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보수 언론도 그렇고 이들을 폭도로 몰고 있는데 과연 이들에게 폭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보수 정권, 새누리당 정권 또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1번만 찍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비고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때 결집해서 지지율을 떠받들어줬던 사실상의 뿌리고 기둥들인 게 밀양이었고 지금 성주입니다. 이들에게 계란 투척했다고 물병 투척했다고 폭력 시위라고 매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뺑소니 치고 토낀 국무총리를 피해자로 만들고 이런 행태가 과연 맞는 행태냐.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최소한의 의리의 문제고 신의의 문제고 본의 문제지 본의 문제를 보복의 대상으로 처리하는 이 상태가 맞는 상태냐라는 데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그 4개월 만에 그 실무 협의 들어가고 나서 4개월 만에 결정했다고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4개월 동안 한국 정부는 도대체 뭘 했을까? 사실은 미국은 그 부지를 그 전해부터 계속 쭉 확인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한국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했을 것 같아요. 그 어디가 반발이 제일 적을 것이냐. 이런 정치적 고려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역시 집토끼다. 네, 그러면 그리고 거기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지역구예요. 근데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 다 싫어하지만 이완영 의원은 약간 힘들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성주, 칠곡 이런 데가 지역구거든요. 근데 처음에 칠곡 얘기 나왔었잖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칠곡은 아닌데 성주야. 결국 자기 지역구예요. 최경환 의원 지역구 경산. 최경환이 대통령한테 여기는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평택 얘기도 한때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는 원유철 지역구잖아요. 말하자면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들 지역구 이런 데는 일단 빼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완영 의원 이분이 열심히 했지만 새누리당 안에서는 별로 힘이 없었나 보죠. 열심히 한 분이에요. 예전에 세월호 국정조사 할 때 그때 막 대놓고 졸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데요. 네, 이런 분인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분 지역구로 몰아준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실무 협의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한 건 뭐 환경 영향 평가건 뭐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거 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정말 황당한 거는요. 이완영 의원이 정보위 여당 간사입니다. 국회에서 정보위라는 건 국정원을 다루는 데고 그리고 핵심 선수들 신원조에 한 100번 거쳐야 정보위원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정보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까지 몰랐다고 예? 하죠. 정보위 간사입니다. 누가 이야기한들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가 이완영 의원이면 진짜 배신감 들겠다. 그럼요. 정보위 집권 여당이 정보위 간사인데 네,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예. 아니 뭐 국방장관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리고 아까 성주 주민들 왜 그 총리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그런 거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을 설득할 의사가 있었으면 본인이 하셔야죠. 그렇죠. 네,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외국가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면은 있는데 무슨 죄 뭔걸 갖다가 와서 발표하시든가. 바로 이제 이 문제가 이어지는데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도피성, 이 또 상습적인 이 해외 순방이 있습니다. 지난 14일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오전에 이제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 아셈 정상회의 몽골 방문을 해서 또 해외 출장을 바로 떠나셨어요. 진짜 머피의 법칙이 있다면 근해의 법칙이다라는데 꼭 도피의 법칙이? 네, 도피의 법칙. 대통령 해외 순방 시기에는 국내에 꼭 중대한 사건이 생겨왔는데 유명한 건 몇 가지만 짚어보죠.
저도 좀 봤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 해외에 나가시기도 하고요. 해외에 나갔는데 일이 터지기도 해요. 그래서 보수 언론은 운이 좀 안 좋으시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몇 가지 목적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지율 관리예요. 나가서 사건이 터지든 사건을 터트리고 나가든 외국 나갔다 오면 항상 지지율이 대체로 올랐습니다. 그건 거의 그랬어요. 심지어 윤창중 그 대변인 성추행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도 갔다 오고 나서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랬고 지지율 관리의 측면이 있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논란 회피예요. 논란 회피. 이게 이제 일 터트리고 나가는 거죠. 국정교과서 때도 그 국정교과서를 결정하고 나서 바로 나갔어요. 그랬던 거예요. 그때는 어디로 나갔었죠? 그때 미국으로 출국했었어요. 국정교과서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다음 날 대통령이 나가셨고요. 2013년에 남재준 국정원장의 NLL 대화록 공개했을 때 그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그때도 발표하고 나서 며칠 있다 중국에 가셨어요. 그때 남재준 국정원장한테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었냐 뭐 이렇게 국회에서 물어보고 이랬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이랬었지만 어쨌든 그 시기는 그렇게 맞죠. 그리고 사드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거 뭐 그거를 한 열흘 미뤘다 발표하면 안 되나요? 주민들 설득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순방 전에 발표 날짜를 잡는 거죠. 발표가 이때쯤이니 순방 날짜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는 안 했을 거고 순방 날짜가 잡혔는데 그 날짜를 중심으로 요거는 좀 시끄러울 테니 발표하고 나가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저는 아주 나쁜 보스라고 생각해요. 아니 윗사람이 그렇죠. 네, 어려운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툭 던져놓고 가면은 총리가 가가지고 계란 맞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뭐 해외 순방이 그런 특징이 옛날 있다. 이야기 할 필요 없이 5월 27일 국회 19대 국회를 3일 남겨놓고 상시청문회법 네.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아프리카 상개국 순방을 가잖아요. 에티오피아 순방 중에 대통령 거부권을 맞습니다. 결정을 하잖아요. 대통령 거부권이라 하면 미국에서도 대통령 거부권이 일어나면 나라와 국회가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대통령 거부권을 해외 순방 가가지고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19대 국회가 더 이상 제의하지 못하게 19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날인 27일 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이슈를 없애버리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머피의 법칙이 아니라 도피의 법칙은 있다. 그리고 또 뭐 가장 가슴 아픈 것도 있었죠. 그 작년 4월인가 세월호 1주기 때 네, 그 남미 순방 가는 거. 그것도 정말 그거는 너무 속보이는 그런 어떤 정말 보신성 도피. 그렇죠.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또 있을 때도 또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나가고 나서 아마 사건이 터졌을 건데 아니요 나가기 전에 성완종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공항에 김무성 그 당 대표가 쫓아갔고 그리고 이완구 총리를 밖에 있을 때 거의 아웃을 시켰죠. 네, 그때 이완구 총리가 저 주무시는 시간 계산해가지고 전화해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저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 이런 거 할 때도 그 해외 순방하고 대충 시기 맞춰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준비 많이 하셨네. 네, 그 논란을 회피하는 거 말고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이 예를 들면 뭐 이제 없어졌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안 제출할 때 이때 유럽 순방하고 계셨었고요. 이 즈음에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그 의원 검찰 소환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껄끄러운 거 이런 것도 내가 밖에 나가 있을 동안 다 처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손을 피묻혀야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사드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절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드 발표하고 나서 어쨌든 중국의 반발이 거셀 텐데 러시아도 그렇고
뭐 좀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잘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닌가. 근데 마침 아셈 회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멀리도 아니고 몽골 가가지고.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그 아셈 회의까지 감안하면서 종합적으로 주변 나라들 화나지 않게 잘 다독거릴 계획 같은 걸 세우고 갔었어야 했지만 그럴 리가 없죠. 이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 아셈 회담에 있어서 그 사드와 관련해 가지고 핵심이 뭐였습니까? 한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우리 정부가 성사시킬 수 있냐? 네. 두 번째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의 악화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정상화시키거나 톤다운 시킬 수 있냐? 이게 사실상 아셈 정상회담의 한국적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죠. 외교 활동이었는데 정상회담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대중관계 완화책도 없었고 외려 경제장관 회의를 그 박근혜 대통령이 던졌는데 이걸 중국이 리커창 총리가 받았죠. 중국 총리가 서열리가 지지해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랬었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드 문제와 그 다음에 이 경제 문제는 구분되는가? 안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불안정 요소로 남아 있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네, 요거는 이제 곧 뒤에 진행될 2부에서 우리 박중서 박사를 모시고 좀 더 깊게 논의해 보도록 하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또 좀 정치권 전반으로 좀 우리 관심 시야를 넓혀봐도 그렇습니다. 먼저 국회를 보죠. 여야가 19일, 20일 이제 내일 모레네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제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문들을 하기로 했는데, 근데 과연 핵심을 파고드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면표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질문에 대한 부분은 핵심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핵심 대답을 안 하겠죠. 답변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파에 대한 문제나 그다음에 기능에 대한 문제 만약에 쌌는데 뱅글뱅글 그 돌면서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걸 여기에서 막을 수 있나? 막으면 정확하게 맞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삑살이 나면 어느 동네에 떨어지냐? 잘못 떨어져서 수도권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술적이고 그 기능적인 문제를 질문했었을 때 국방부나 국무총리나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은 록히드 마틴이 써준 브로셔. 그 브로셔에서 답을 할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우리의 실험, 우리가 자체 조사한 것, 우리가 영향 평가한 것,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준비도 안 됐고 아까 졸속 부실이라고 이야기했던 실무단의 보고서조차 안 올라온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결정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을 무슨 수로 답하겠냐. 그러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답은 없다. 그다음에 일본 사례와 괌 사례를 이제 들 건데 일본 사례와 괌 사례는 성주 사례와는 완전히 다르다. 후방의 마을을 배치하고 전방의 그 바다를 향하는 상황과 전방의 그 읍내를 향하는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다. 비교해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정부 답변이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주지 못하고 그다음에 일관되게 정부가 그러면 안보 문제든 외교 문제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행위를 해왔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내 사건이 터지면 대통령은 도피성 해외 순방을 해버렸고 그리고 국내 문제가 터지면 대통령은 해외에서 이러쿵저러쿵 코멘트하면서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이러한 그 분노의 불을 지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국방장관이든 외교장관이든 현재 국민들에게 공신력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는 정부 당국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해본들 무슨 대답이 돌아올 것인가? 아니 뭐 저는 저는 뭐 본회의 에서 현안 질의는 일단 필요하다고는 봐요. 근데 그리고 이제 질문도 잘 해야죠. 아까 그 졸속으로 결정했었다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새누리당이 5명이 나와요. 그다음에 더민주 5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이렇게 그 나오는데요. 비교섭단체 1명은 정의당인가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아마 오늘쯤 뭐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새누리당 5명은 나와가지고 아마도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답하기 좋게 질문할 거고요. 그렇죠. 국방부 장관 입에서는 국방부에서 나온 그 사드 관련 괴담에 대한 입장이라고 해서 문서가 나온 게 있는데 거기 나온 얘기를 그냥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 주는 해명해봐라 이런 그 기회를 열어줄 것이고요. 더민주 5명은 그 당론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질문은 세게 하겠죠. 질문은 세게 할 텐데 그다음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요. 뭐 정의당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 정부에 대한 현안 질의로 국민들 갖고 있는 의혹을 대부분 해소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봐요. 말씀하셨던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근데 자칫해서 예를 들어서 그 야당이 질문한다고 하더라도 뭐 새누리당에도 그렇겠지만 성주 지역에 대한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든가 그 다음에 반드시 하긴 해야 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쟁점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더 그 질문을 깊이 있게 가야 되는데 어떤 정도에서 멈출 수도 있겠다 싶냐면 왜 성주 주민들을 그 수사하느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만 정말 핵심 문제까지 못 가고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안 질의를 잘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거기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궁금한 게 있어요. 대답해 주세요. 대답하고 끝. 그래서 19일 20일 지나면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다. 저는 오히려 그 다음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하자라고 하는 특별 결의안을 만들자 이러고 있고요. 정의당은 그 사드 도입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환경 영향 평가 요 정도 말고 포괄적인 안보 영향 평가를 하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뒷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지금 벌써 몇 번째 얘기 나오지만 정부가 속 시원하게 얘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모르는 것도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국회가 저는 파고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질의응답으로는 파고들 수 없다 생각하고 그렇죠. 뭐 저 특별 결의안도 좋고 특별위원회도 좋은데요. 저는 국정조사 같은 거 해야 되는 게 이 사안이야말로 국정조사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것을 도입 싶어요. 결정 과정부터를 사실 그러니까요. 조사해야죠. 그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NSC 회의 다 뒤져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국정조사가 훨씬 낫다. 국회법에는 제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국정조사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 뭐 75명이에요. 그러면 국민의당이 당론이잖아요. 그럼 38명, 정의당 6명, 그럼 44명. 그다음에 민주당 더민주에서 저 뭐예요? 그 예전에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 그 민평년 거기 그 현역 의원 17명이 또 반대한다고 기자회견하고 그랬거든요. 그다음 여기에 좀 더 모으면 돼요. 문재인 대표 이렇게 좀 모으면은 75명 돼요. 저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게 지금 자 그러면 그러면 요 날개에서 두 날개를 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이번 현안 질의에서 국정조사와 국회 비준 문제 이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목표로 질문을 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도 필요하지만 국회 비준 문제가 그 확정이 되면 이 논의는 공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쟁점별로 충분히 토론이 되고 그 부분들이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면서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천박한 수준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궁금해했던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들이 공유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도 지금은 반대인데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드러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저도요. 예. 왜 그러냐? 지금 시점에 있어서 사드와 관련해서 우리는 언론에 난
아주 최소한의 정보로 찬성이냐 반대냐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찬성은 애국 뭐 반대는 뭐 그 좌파, 종북 세력 이제 이렇게 그 이분법으로 갈라치는데 우리 입장에서만 봐도 지난번에 정욱식 대표나 그 오늘 나중에 오실 박홍서 그 박사나 이런 분들이 이런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서서히 우리의 기존의 입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확정을 하고 그리고 실천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밟지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언론에 나는 부분들 중에 일부 제목 정도에서 현재 사드 문제를 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훨씬 더 보다 많은 정보가 공유된 상황에서 각각의 자신의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이것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라는 한 축과 그다음에 국회 비준이라는 한 축을 투 트랙으로 몰고 가면서 그 대정부 질의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그 방금 우리 강대와 그 양박의 두 의견을 종합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뭐 거의 사드 정국이라고밖에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그 두 집권 여당과 이제 제1야당을 좀 현안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뭐 짚어볼 것도 없이 이미 명확한 자기의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좀 그렇죠. 코미디긴 하지만요. 네. 제일 코미디는 무조건 뭐 이 사드는 해야 되고 그 반대하는 놈은 다 나쁜 놈들이고 정치 공세도 하면서 정작 뭐 성주를 결정나기 전에는 그렇지만 자기 지역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주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서 안 되면 다른 동네에서도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잖아요. 예. 국회의원이 제일 생각이 이상해요. 예, 제일 이상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 참 그 말 그 성주 국민들이 얘기 들으면서 좀 감동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단순히 님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건데, 근데 정말 사드 전도사였던 뭐 그 유승민 의원조차도 공개적으로 자기 지역 동구에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 방어에 가능한 지역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아니 그리고 뭐 정부 입장에서도 그 대구 시내에다 아니면 뭐 대구 공항 설치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러면 대구 시민 전체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될 그 주민 수를 좀 줄일 필요가 있죠. 대구도 사실 그 빈대 많아요. 그러니까 가보시면 많은데. 근데 문제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현안에 대해 더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인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전혀 당론의 입장이 여전히 명확치가 않고 굉장히 스턴스가 모호합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여전히 뭐 도대체 무슨 당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강력하게 어떤 사드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실익이 된다면 배치하는 것도 고려 이런 정도의 워딩에서 굉장히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찬성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느낌까지 주거든요.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민주당이 어떤 일이 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당대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좀 핵심인데요. 어쨌든 한교안 국무총리에 대해서 계란과 물병을 던지면서 6시간 넘게 포위했던 성주 국민들을 향해서 제1야당 대표가 있을 수 없는 짓이라고 표현을 있을 수 없는 짓. 그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짓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는 게. 오늘 그렇죠. 오찬 간담회를 기자들하고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주 국민들이 총리의 저고리를 벗기고 휴대폰을 가지고 간 건 있을 수 없는 짓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자신의 생존권, 사드 참여, 전자레인지 참여라고 이야기되고 있으면서 성주 참여가 즉 지역 경제의 반 이상을 담당하는 참외 농사가 박살나게 생겼습니다. 성주라는 도시의 경제적 토대가 무너지고 생존권이 직접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자파 유해성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이미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으로 전자파는 유해하다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놓고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반대의 과정에 있어서 절차의 문제와 논리의 문제와 그다음에 각종 피해 대책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아예 드러내라는
다양한 층위의 요구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일방적으로 접고 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막죠. 그리고 그 성의 없는 총리 태도에 대해서 계란과 생수병을 투쟁위원회,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던졌어요. 이걸 갖다가 야당 대표가 있을 수 없는 짓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집이 파손당하고 자기의 생계가 끊어지는 위기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는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하면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총리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총리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아 총리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총리가 가버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분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히 가세요 했겠죠.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예. 그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성주 국민들이 있을 수 없는 지대 이 말이 중요하지 않고 이분의 생각이 중요한 건데 예. 이분과 뜻을 같이 할 것으로 추정되는 뭔가 이 더민주안에서 이 사드 문제를 놓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균열이 이제 막 생기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이 들어요. 네. 왜냐면 이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제1야당이야말로 어찌 보면은 굉장히 통상적인 그동안의 야당의 야당의 역사로 봤을 때는 제일 먼저 뛰쳐나와야 된다. 국민의당보다 훨씬 저 뒤에 엉거주춤 서 있는 거거든요. 네. 당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연 내년 대통령 선거 때에 이른바 보수 중도적 표를 의식한 그런 그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이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단호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대표의 아주 독단적인 이 정당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김종인 대표의 자기의 개인적 70대 후반이 갖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세력들의 정서들을 김종인 대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그것도 소신 있게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문제는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던져놓은 상황에서 그 젊은 국회의원들이 김종인 대표보다 젊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소신적 발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 대표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어느 언론을 쳐다보고 언제부터 대표였다고 이 제1야당의 그 국회의원들이 대표 눈치를 봐서 의견을 발표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대표적으로 이철희 외통위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당직자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그분은 본래 그쪽 편이잖아. 이철희 의원은. 누구 편이라고요? 이철희 의원은 본래 김한길계에 가까운 분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오랫동안 방송 토론에서 진보 진영을 국회의원 대표한 데부터는 굉장히 그 전에 보시던 모습은 다르신 분 같아요. 예, 제가 사례를 잘못 들었네요. 아니 근데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김종인 대표가 고집이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듣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알려져 있고. 아니 지금 민주당 내 국회의원이 몇 명인데. 그래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실히 보수적인 태도를 자기 신념에 입각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 밑에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뭐 김종인 대표 눈치 보느라고 확실한 자기 견해를 안 내세우고 있느냐. 저는 이 사람들은요. 김종인 대표도 대표지만 지금 찬성이 어쨌든 50몇 %잖아요. 네. 그다음에 요 문제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드가 배치될 거면 그 전에 정리돼야 된다.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냥 차라리 배치를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는 건요. 그것으로. 네. 사드 논란을 조기 종식시키는 게 남는 장사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속성이요. 정권 교체하고는 일반 국민들의 여망보다 오히려 떨어진다고 봐요. 맞습니다. 자기들은 4년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정권 교체로서 제1야당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많은 기득권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정권 교체가 돼서 일부 몇 명만 장관으로 발탁되는 부분이 자신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이해관계는 또
덜하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정권 교체를 위한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언론이 말하기 좋아해서 쓰는 그러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 저는 아니다. 첫 번째, 무식하다. 최소한의 공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공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딱딱 정확한 발언을 해줄 만한 그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난 첫 번째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찬반 여론 이야기하는데 찬반 여론에서 여기서 아차 잘못해가지고 종북 좌빨로 찍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위기가 개인적 두려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펼친 이제 이른바 이 대자 공세가 지금 20대 국회 의원들의 심각하게 자기 검열 장치가 내리를 지금 지배하기 시작하는군요. 자기 검열 기제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그 배지들이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즉 현재의 상황이 김종인 대표라는 큰 방패가 한번 서줬고 여론의 향배와 그 다음에 특정 보수 언론의 집중타를 피하기 위한 아주 그 뛰어난 몸보신의 그 신공을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이거는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저는 지역구 의원들 중에서도 민평년 소속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역구에서 자유로운 비례 의원들 중에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 꽤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그쪽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어떻게 부르든 친문.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문재인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고민 을 할 때 과연 이 사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저는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양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국회의원들 자기 일자리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문재인 대표가 자기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붙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저는 오히려 그 자기 방식으로 문재인 대표를 걱정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거 대선 가면 불리하다. 요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추정이고, 그다음에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수준이 양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정도의 수준이면 정말 그렇구나. 안타깝다 싶은데 친문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친문 계열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가 재검토,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많은 보수 언론들이 문재인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기들이 훨씬 더 많은 학습과 준비를 통해서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지지하고 이것들이 야권 지도자로서의 무게에 있는 그 대북 정책과 그 주변국 외교 정책의 발언으로 확장시켜주는 게 맞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의원들이면 그렇게 하죠. 이들이 침묵한다라는 거는 문재인 대표 말 잘못했어.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표를 정치권 내에서는 소수의 그 정치적 발언으로 몰아가면서 문재인 대표의 발언 자체가 희화화되고 있고 왜소화되고 있는 이 과정들을 방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문재인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세우고자 하는 친문 그룹들의 태도를 봤을 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재인 대표 발언에 대한 방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즉 무슨 이유를 갖다 댄다 하더라도 지금 발언하지 않고 튀어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더민주당이 언론이 이야기하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 우산 속에서 아담한 집을 짓고 그 저푸른 초원위를 꿈꾸는 이러한 것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저는 그 핵심 쟁점을 비껴나가는 방식으로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른바 친박 세력들에 대해서 엄청난 면죄부를 주고, 사실상 진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완벽한 이중대 역할을 80년대 민한당과 같은 그렇죠. 그런 민한당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굉장히 않았어요. 자주 그런 일을 해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이전까지 했던 문제하고는 사실 비중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사드 배치를 막는 거는 그 제1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사실 핵심적인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하기 힘들겠네요, 국회에서는.
그래서 뭐 그 국회 비준 아니 아까 국정조사 4분의 1 모으면 됐다니까. 국정조사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아니요, 국정조사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더민주당의 저러한 모호한 태도를 본다라면 국정조사뿐만 아니고 여론 싸움에 있어서도 상당히 반대쪽 입장이 불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뒤집어지면 더민주당이 그러니까 입장을 확고히 하겠죠. 대테러 방지법 때 찬성이 많았고 반대가 적었잖아요, 초기에. 그런데 더민주당, 국민의당, 그다음에 진보적 시민단체 각종 팟캐스트와 방송에서 대테러 방지법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대테러 방지법에 대한 찬성 여론보다 그 반대 여론이 적었다가 많아지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민주당이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사드 배치는 찬성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적 여망을 담아 북한의 핵무기와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자의적 조치가 돼버리는 상황이 현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금 거의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아니 뭐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내일 모레 그 현안 질의하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든 특별위원회를 만들든 뭐 이런 노력을 쭉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양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현안 질의 과정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왜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당연히 있고요. 저는 요거를 국회가 그러니까 더민주당이 이 제1야당으로서의 이 멋진 모습 이런 거를 뭐 보여줄지 전혀 뭐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야당들이라도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사드 배치 문제를 국회 비준 동의할 수 있는 조약으로 처리할 거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물어볼 수 있어요. 예,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좀 걸릴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좀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가 자기 권한을 분명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 그 성주 기지에 그 사드 배치하는데 그러면 거기 원래 있던 부대는 어떡합니까? 딴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 들잖아요. 그 한국 돈 들 거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는 한국 정부가 예산을 줘야 돼요. 그러면 배치가 내년이면 그 부대 이전도 내년 정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제 설계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러면, 내년 예산안에서 그 부분은 국회가 통과 못 시켜주겠다. 이런 각종의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그 한미 방위 분담금 협정 2019년부터 다시 이제 재개된 저 업그레이드 돼서 하는 거 요것도 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 되거든요. 요거는 분명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야당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싸우기에 따라서는 사드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앞으로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관해서 의지를 확실히 밝혀야 돼. 아니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논란이 많으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다룰 필요가 있거든요. 논란이 많으면 국회가 다루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겠다. 만약에 이게 무슨 쟁점인 것처럼 자꾸 얘기되면 예산 배정 못하고 앞으로 방위 분담금 협정 비준도 곤란한 문제에 닥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각종의 방법으로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갈 길은 먼데 날은 너무 뜨겁고요. 많은 또 우리 시민들은 또 휴가 기간이고 휴가지에서도 이 현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되려 우리 시민들이 또 국회와 언론을 감시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금 지나면 또 올림픽이라서요. 또 올림픽이 또 오고 있군요. 그래서 사드 문제가 이번 주 중에 구체적이고 굵은 가닥을 못 잡으면요. 다음 주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올림픽 시즌, 휴가 시즌이 한꺼번에 그 뭉쳐지고 8월 15일까지는 한 20일간의 그 국민 여론으로부터
밀리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정당까지 살펴봤지만요. 또 언론의 행태도 뭐 우리가 이미 첫 시간부터 신보도 지침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또 이 사드에 대해서도 뭐 그런 논란이 언제 있었는지 그냥 코웃음 치며 여전히 사드 보도 지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요. 양 박사가 간략하게 좀 이 사드 보도 지침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만 좀 짚어주시죠. 사드 보도 지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지금 또다시 개별사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데 오늘 기사 하나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나 보수 언론들의 그 안보 상업주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프레임이 이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정치면 사회면 사설란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그 조선일보는 오늘 어떻게 몰아갔냐면요. 황교안 총리 강금 등 폭력 사태로 변질하는 과정에서 전문 시위꾼들이 조직적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크다. 요게 프레임입니다. 사드 반대는 종북 좌파다. 지금 이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거든요. 프레임이라는 게 뭐예요? 짜여진 보도틀이거나 안 그러면 짜고 싶은 보도틀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쭉 보면 기사의 흐름, 그 기사의 순서도 그렇고 사설의 순서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주 사드 저지투쟁위원회 이재복 위원장의 전문 시위꾼 개입 발언이 이제 가상의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익명의 주민 강욱병 강정마을 그 다음에 밀양 송전탑 성주 사드 이런데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익명의 그 정언들 뭐 김모 씨, 뭐 건모 씨가 뭐라고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보 좌파들 그 51개 그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국 대책위원회 개입. 그리고 지난 2월에 북한 노동당 대남의 혁명의 전위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의 성명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는 이 성명서를 5월에 이 진보단체 51개가 사드 한국 배치 반대에 그 대책회의를 만들고 그리고 그 실천으로 성주 가서 그 폭력 시위를 벌였다.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억지 논리들이 기가 차게 나옵니다. 조선일보 기사 보면요. 익명의 주민 김모 씨는 30, 40대 남자들이 미군 타도 같은 구호를 외쳐 이상했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미군 타도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군부 독재 타도는 안 들어봐도 미군 철수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미군 타도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상했다. 저도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그 주민이 양 박사님하고 똑같은 이유로 이상했었나 봐요. 네. 익명의 주민 김모 씨를 동원을 해서 또 이런 인터뷰를 실으면서 이제 또 이 종북 그 좌파 공세를 시작합니다. 또 주민 건모 씨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지투쟁위원회는 생수병과 계란 정도만 준비했는데 얼음 물병이 날아들어 놀랐다. 생수병과 계란은 그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걸 얼린 얼음 생수병이 아니고 얼음 물병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생수병과 계란이라는 단어를 앞에 쓰고 뒤에는 얼음 물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무기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외부 시위꾼들의 이 개입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사와 사설의 근거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재복 씨 이야기입니다. 사설 제목, 조선일보 사설 제목. 예상대로 성주에 외부 시위꾼 끼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상대로 성주에 외부 시위꾼이 끼어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재복 씨가 이런 표현을 썼다고 이제 씁니다. 외부인인 시위꾼이 마이크를 잡고 선동했지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재복 씨가 오늘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 기가 찬데 영남일보가 이렇게 물어봐요. 총리 설명회 때 외부인의 선동설이 있었다는데 라고 물어보자 이재복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날은 분명 성주 군민들의 분노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날 시위꾼 등 외부 세력 개입을 내가 인정한 듯 보도했는데 이는 와전됐다. 외부 개입은
확인 안 봐도 확인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외부 시위군이 마이크를 잡았냐라고 할 때 또 다른 공동위원장인 김안주 씨는 100% 성주 군민들이 마이크를 잡았고 그날 외부 시위군이 마이크를 잡은 적이 없다라고 또 오늘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순진한 주민, 외부 시위군, 이들에 의해서 선동당한 주민, 폭력 시위가 한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시위군,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종북 좌파, 국내 정치와 국내 사회 혼란을 획책, 이게 또 한 프레임이에요.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짜서 치고 들어오면 더민주당이 여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반박하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그 주민이 누구냐, 외부 선동꾼이 있었느냐, 마이크를 잡았느냐, 그다음에 성주 군민과 그다음에 외부 그 시위꾼이 내 논리가 어디에서 충돌되고 서로 이해가 어디에서 그 충돌되냐, 그다음에 그들이 억울하게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 반박하면서 언론하고 게임을 해주고 싸워주고 수정을 해주고 교정을 해주고 프레임을 바꿔줘야 되는데 더민주당의 당론 확정이 시급한 이유는 제1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언론, 특히 보수 언론의 일방적인 소설 쓰기와 프레임 짜기, 종북 속수무책이군요. 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민주당이 사드에 대한 찬성이든 반대든 입장을 빨리 정해라. 그래야 잘못된 소설들이나 일방적인 매도들이나 정부 청와대 홍보지로서의 기능하는 방송이나 언론의 작태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외부 시위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사드가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게.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그 배치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저도 가서 같이 시위하고 싶어요. 그럼 저도 외부 시위꾼이죠. 그 뭐 정의당 사람들은 당론으로 그 반대인데 정의당에 가서 같이 하면 외부 시위꾼이에요. 그럼 외부에서도 다 같이 시위를 해야죠.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러게요. 저는 더민주당도 제1야당이 당론을 빨리 결정하고 성주에 가서 외부 시위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뭐 저 보수 언론 그다음 정부가 항상 짜고 있는 그렇죠. 근데 1야당이 여기에 개입하고 있지 않으니까 더욱 이것을 이제 이른바 종북 좌빨로 범죄화 불온시하는데 훨씬 유리한 프레임이 짜지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무기도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뭐. 외부에 가서 데모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네, 하여튼 이 대통령에서부터 국회, 여당, 야당, 언론 정말 사드가 단순 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가 응축된 사안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노유진의 정치 카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는요. 사드 배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변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박홍서 선생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